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지금 법원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재판에서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 이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협박 관련 부분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재판 관련 속보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설명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 측 역시 이 30여 분간 PT를 통해서 이 검찰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구성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백현동 개발부지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 관여했다는 입장이십니까? 인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가 오전 10시 40분쯤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중간에 뭐 잠깐 나온 적은 있었지만. 자,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대선 후보 당시 2021년 12월입니다.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 하나 하고요.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허위 답변 혐의 이 두 가지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민희 편집장님.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이 사안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 김문기 전 처장을 그 성남시장 당시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4단계 상향했는데 네. 그게 성남시장의 그 본인의 결정이냐 아니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냐 뭐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먼저 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검찰이 수많은 사람을 그 이제 조사를 해서요. 네네. 이제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해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두 가지 혐의 가지고 뭐 그 8천 쪽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네. 그 얘기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걸 아마 증언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그 중에는 뭐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김문기 당시 처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간의 접촉 그 관련한 기록들 뭐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모른다고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모르는 걸 뭐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남아 있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백현동 문제는 그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오고 간 공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권한이 네. 국토부에 있는 게 아니고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안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예. 아니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그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실제 공문에도 보면 요청으로 돼 있습니다. 요청. 그런 점을 본다면 아마 그 백현동 부분은 비교적 쉽게 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안다고 하느냐, 기준이 뭐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뭐 산하 기관에 시장이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은 뭐 사장이나
본부장 정도지 김문기 처장 같이 뭐 하위직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팀장급만 한 600명이나 된다. 그래서 다 알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그 판례는요. 네. 판례는 이제 주관적으로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분명히 난다. 이것도 위정으로 처벌한 게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또 기억이 나는데도 잘 안 난다. 이것도 이게 처벌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뭐 그때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면야 실수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하면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아느냐 해서 대면 보고한 것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게 초과이익 환수를 뭐 건의했다가 뺀 것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장동과 무관하다. 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른다. 저는 이렇게 아주 의도적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재질이 안 좋고요. 네. 비유컨대 우리 성경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보세요. 네. 만약에 재판이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버리면 이미 조사도 받을 수 있고 처벌될 염려도 있잖아. 예. 아예 모른다고 해야만 자기를 이게 처벌을 원천 차단하는 네. 이런 거는 위정으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는 김문기 씨 부분을 보면 지금 이게 증거가 한 4개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 첫째는 이제 그 김문기 씨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시장 전부터 오래 전부터 알았다. 이런 이제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규 씨도 이야기했지만 대면 보고를 김문기 씨하고 한 거 이런 게 횟수가 여러 번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우리 호주 뉴질랜드 여행 간 거. 네. 이재명 시장이 이게 골프를 치면 얼마나 치겠습니까? 시장 바쁜데 그거 같이 몇 시간 동안 치고 또 이게 이야기하고 이걸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예. 그 외에도 이게 김문기 씨한테 표창장 준 거라든지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김문기 씨와 이재명 시장은 제일 특수한 관계로 네. 아주 이게 친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 이걸 마치 이게 오늘 재판에서도 궤변으로 뭐 친한 게 몇 번 만나야 친한 거냐 하면서 예, 예. 전부 이게 궤변으로 자꾸 일관하는데 제가 보기 이거는 상당히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이게 더 저는 국토부도 물론 심각하지만 네. 이것도 이게 심각한 위정을 봅니다. 예, 검찰에서는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당시 핵심 공약을 다루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다. 뭐 보고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골프도 4-5시간 같이 즐겼기 때문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2015년이었죠.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열흘 이상 같이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같아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거야 뭐 명백한 팩트인데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다. 뭐 상대방은 자신이 시장이니까 알겠지만 본인은 모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는데요. 자, 전수민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이제 앞에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허위사실을 말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그거를 허위로 말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국에 핵심 사안일 텐데,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결국에 내심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고 기억에 좀 의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안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현재 대통령님이나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에서 안다는 거는 그 사람과 어떤 친분 관계가 없어도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냥 아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와 좀 아는 관계냐, 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냐라고 해서 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김문기 씨와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안면이나 그런 걸 알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로는 그걸 규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대장동과 연결되기 쉽지 않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 뭐 성남시 공무원만 우선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합하면 사실 4,000여 명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후보자였을 때는 질문 당시에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정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해외 출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외 출장을 할 때 이제 해외 출장 번수가 16차례를 갔었고 그동안 네. 혼자나 한두 명 간 게 아니라 10명 이상을 대동하고 좀 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출장을 무조건 갔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로 예. 그래서 허위로 봐야 되는지는 좀 재판부의 그런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뭐 팀장급만 600명인데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은 일종의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하려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김문기 처장의 휴대폰에는 이재명 변호사라고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9년부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유동규 등과 함께 그때 당시부터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고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여행에서도 다른 팀장이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김문기 처장으로 이분이 대신 가는 걸로 이렇게 바꾼 것 자체를 당시 이재명 시장이 승인을 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2021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장동 이슈가 굉장히 화제였기 때문에 즉시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문제의 그 알지 못했다라는 발언 방송에 나와서 하신 게 바로 그 다음 날이었었거든요. 2021년 12월 22일에 한 방송이 아니라 다수의 방송에 나와서 알지 못했다,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도 그 이슈에 관련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보도에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사람이었지 하고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바로 그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참 그게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그 대표가 뭐 전에 대선 후보 나왔을 때도 왜 그 전과가 4개인 점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네. 벌금 50만 원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 신형 강제 입원 알지 못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동종 전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2심에서 3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시 전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마치고 막 나오는 모습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답은 하지 않았고요. 곧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잠시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관련 재판 1심 재판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7시간 정도 걸렸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나와서 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재명 대표 표정 글쎄요 좀 지친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 대표 기자들에게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지자들의 이 목소리에는 손을 흔드는 모습 잠시 전에 보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끝나는 모습 지금 막 보셨습니다. 지금 김현주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검찰 주장이 타당하다는 쪽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한 가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 대장동이나 위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으면 세세하게 좀 살펴보지 않았겠느냐. 근데 실무자인데 그걸 몰랐을까? 보고를 안 받았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니 팀장급이 뭐 4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00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이라고 했나요? 네네. 아니 팀장 성남시 산하에 있는 팀장이라고 다 같은 팀장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요. 성남시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렇죠?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고요. 예. 그 중에 팀장급 성남도시개발공사에도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의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일반 팀장이 아니고 팀장 중에 꽤 고참이라 예. 그 2015년 1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처장이 됩니다. 바로. 네네. 그럼 처장이면 정말 그 10명 이내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핵심 실무자, 특히 제1공단 뭐 연계 개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대면 보고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7번인가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9년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재명 변호사 그 김문기 씨의 휴대전화에 네. 그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대변인 당시에 이 사람 그때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예. 그때 전화 연락을 해서 뭐 추석 선물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 그 뭐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2009년부터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때까지 무려 9년간을 알았고, 그 중간에 그 상당한 정도를 하급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고, 네. 그 하급 직원도 간부급이었고, 예. 그다음에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대장동이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대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보고도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 받았고, 네.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갔다 왔고, 예. 표창장도 주었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군지 몰랐다.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뭐 판사가 잘 판단하겠죠. 예,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 지난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표창장 주고 골프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억울함을 표했었거든요. 이 대표 과거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통화를 알게 제가 되셨던 그때 말씀. 상당히 많이 했죠. 설명을 그 사람한테 다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자, 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의 말,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표창장 수백 명 줬을 거고요. 팀장 600명 되니까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대장동 개발은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었다. 모든 걸 자기가 설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 대장동 개발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파악하느라 제일 잘하는 사람 좀 연결해달라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그때 연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본인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만 봐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0번을 봐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이직 직급이라서 잘 모른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서울시에 저도 근무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직원이 수천 명이지만 사실 내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급이 낮아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접근 방식들이 이재명 지사가 가장 관심 있는 영역, 그 당시에 대장동을 비롯해서 본인의 치적이나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라서는 일과의 관계이지 내가 그 사람 이름 잘 모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잘은 모른다가 아니라 딱 잡아떼듯이 이 사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이해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유족 측은 김 전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필요하다. 결제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반려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따기도 맞았다. 이런 폭로도 했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초과 수입 환수 부분에 대해서 형보다 상관인 사람들에게 결제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을 하였어요.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 본부장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따기까지 맞은 걸로 편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초과 수입 환수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위에 자기보다 결정권자 위에 분들한테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저희는 야전 사령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대표, 지금 당시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이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잖아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근데 실무 책임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 차단을 위해서 아예 실무자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 네. 뭐 건의를 안 받은 것 본인이 자백하고 있으니까 건의를 본인이 안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대장동 배임의 그 핵심입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왜 안 넣는가 이게 그 핵심인데요. 아마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처음에 김문기 씨가 몇 번 이렇게 넣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가 이제 유동규 본부장한테 따기까지 맞고 이런 게 저는 드러날까 싶어서 이게 아예 처음부터 모른다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처음 말고 몇 번이나 이게 여러 환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약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다시 이게 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그 환수를 안 했단 말이죠. 네.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시장은 자꾸 이게 내가 먼저 성남시가 뭐 1,800억을 먼저 우선 환수하고 손해봐도 책임이 없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이게 궤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시장이 말한 대로 다 설계했다 치고 거기에 초과이익 환수를 하나 더 이어도 김만배 씨나 남욱 씨는 이걸 거부를 못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원칙에도 맞고 본인들에게 초과이익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 초과이익을 고의로 이게 처음부터 빼고 나중에도 몇 번 개정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는 네. 결국 그 428억이나 아니면 이게 다른 자금 대가로 이게 저는 한 게 아닌가 이런 게 그 의심을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저는 고의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질문지를 미리 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터뷰할 때 김문기 씨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질문지를 미리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고민해보고 내가 김문기 씨를 순간 갑자기 물으면 모를 수 있죠. 토론할 때. 근데 방송 인터뷰는 질문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러 번 고민하다가 모른다고 하는 게 내한테 도움 되겠다. 안다고 하면 이게 초과이익 환수부터 놓으니까 네. 그게 의도적으로 범죄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질문 줬는지 안 줬는지 뭐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보통 이제 뭐 서로 간에 어떤 질문 할 거냐 물어보고 그러긴 합니다만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 김문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뭐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이 가족들은 유족들은 굉장히 좀 섭섭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피의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보여질 증거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들이대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영상은 사전 녹화가 됐었다 이런 해명을 민주당 쪽에서 그때 당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전수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는 먼저 그 위로의 말씀을 가장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아무래도 법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좀 논의한 대로 검찰에서 얘기하는 대선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첫 번째 그 의도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어떠한 의도,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자신의 말한 것이 가짜임에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발언을 했는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라서 이러한 것들이 체킹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결국은 재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질 거라 봅니다. 네. 자, 근데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대표 측이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모습에 배신감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왜 예전과 다르게 이 대표를 겨냥해서 공세를 폈는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거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망한 것은 많습니다. 실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지난번에 KBS 인터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데려오라, 이렇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를 했고, 정진상이 이야기를 해서 김문기 씨가 출장에 동행하게 됐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5시간 동안 같이 쳤는데 카트를 몰아준 게 바로 김문기 전 처장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장을 또 폈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제 공직선거법 오늘 재판 처음 시작됐는데 격주 간격으로 금요일마다 있기 때문에 3월 31일에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지금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연 유동규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입에 상당히 미리부터 이제 주목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대선에서의 당선되기 위한 목적에 그 행위에 해당되느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일종의 꼬리 자르기의 시기거든요.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이 대장동 사건의 본안소송, 그러니까 본 재판에 있어서의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모른다고 해야만 본인이 나중에 그 재판에 있어서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또 대선 전국에서 이것이 나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그렇게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동규 씨가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일종의 배신감, 그래서 그때부터 폭로를 이어가는 좀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와 비슷한 폭로를 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될지 그 점이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날 골프를 두 팀이 쳤다고 하죠. 두 팀이 쳤으면 이제 4명 해서 공식 일정에서 빠져서 두 팀이 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8명 이상이 갔으니까 11명인가가 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명 빼고 이제 두 팀이 쳤다는 건데, 우리가 골프에서 조편성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조편성. 근데 4명 쳤는데 이쪽에 이재명 시장, 유동규 본부장, 김문기 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김문기 씨가 카트를 몰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편성 많이 해봐서 알지만 이재명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조편성이 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면은 결국 다른 그 몇 사람보다 김문기 씨는 훨씬 이재명 시장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2인승 카트가 있기 때문에 뭐 2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옆에 태우고 시장을 옆에 태우고 본인이 몰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동규 씨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인승인지 4인승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 편집장 말씀하시듯이 가까운 사이끼리 할 수도 있고 좀 몰랐다 그러면 좀 친해지려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5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게 이 골프다 보니까 그때 같이 친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모릅니다. 이 이재명 대표는 뭐 기억력이 없어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뭐 부분이 있을 텐데 판사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해야만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대장동 의혹에서 본인이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다고 한 그런 정황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수백 명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당시 시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좀 충돌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판단을 보고 정황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1년 10월이었고요. 국토부가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용도 변경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 이게 허위다. 이런 혐의입니다. 보시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자, 이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입니다. 옹벽 아파트. 뒤에 뭐 옹벽을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지금 준공 허가까지 안 나는 아파트에 못 살게끔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게 용도 변경, 그러니까 녹지에서 그냥 상업지역 비슷하게 4단계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나라에서 자꾸 하는 일이고 거기 있던 그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제 다 분산하는 그런 정책에 협조를 해라 이런 요구들이 강했고 국토부가 그거 안 하면은 이른바 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혁신도시법이라고 있어서 이제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는 있었을 것이고, 네. 그거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엄밀하게 이렇게 연관돼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4단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어떤 안다 모른다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이 있고 또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국토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요, 이재명, 윤석열 당시 후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네. 자,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을 한 2단계 상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성남시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안 된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 했던 사람이 이 업체에 들어오자 이게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이게 거짓말을 할 충분한 실익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바로 김인섭 씨입니다. 네. 이분이 아시아 디벨로퍼 거기 정모 사장하고요. 처음에 이제 5대5로 계약을 해요. 이 김인섭 씨가 이제 별명이 허가방입니다. 허가방.
그리고 이제 시청에 2km 떨어진 데 그 일식집을 해요. 거기에 성남 공무원들이 카드도 많이 쓰고 그쪽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 김인섭 씨가 상당히 허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네. 이게 나중에요. 그분이 다른 건으로 이렇게 구속되고 나와서 5대5가 안 되니까 재판에서 70억을 받는 걸로 법원에 조정 결정이 납니다. 70억.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경선 때 2021년 있잖아요. 예. 이때 그 다른 건설업자를 하나 끌어들여서 현금을 30억을 만들어요. 현금 30억을. 따라서 이제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김인섭 씨가 30억을 안 갚으니까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70억 줄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담보였기 때문에 30억을 대납한 이런 이제 그 사건도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게 그 국토부의 협박으로 돌린 이유가 만약에 진실을 밝히면 김인섭 씨 때문에 허가해 준 게 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저는 국토부로 핑계를 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 김인섭 씨가 정진상 씨하고요. 2014년 4월 1일부터 1년간 115번을 통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진상 씨하고 네. 김인섭 씨가 이게 1년에 부부간에도 이게 115번은 통화를 못할 겁니다. 이런 통화를 아무 이유 없이 안부 전화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이게 법원에서 70억 주라고 판결한 이유는 네. 허가 과정에 김인섭 씨가 큰 역할을 했으니까 주라고 하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주라고 판결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40군데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자금으로 추정하니까 저는 진실이 나올 걸로 봅니다. 예, 자 성남시에서는요 국토부 협조 요청 이게 강요한 것처럼 협박한 것처럼 이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국토부 요청이 협조 요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거냐? 성남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국토부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답변을 보낸 게 이제 검찰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그 주장,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시장의 권한인데 알아서 한 걸 가지고 왜 핑계를 대느냐, 이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들었던 말 중에 무서운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하라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협박이라든가 압박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알아서 하라는 말은 알아서 네가 기고 알아서 우리의 행정에 따라와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는 중앙부처라든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아시지만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중앙부처가 아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오더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손쉽게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권한이나 특히 예상권을 쥐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공문에 협박이 있다 없다 이거는 누가 공문으로 협박을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기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걸 공문 자체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협박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뭐 뺏는다든지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산의 측면이라든가 어떠한 집행의 측면이라든가 불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는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남시가 국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국가 무슨 기본 설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국가의 무슨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뭐 성남시로 통해서 간다. 뭐 이러면 그런 것들은 성남시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 권한은 성남시에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성남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뭐 기획재정부 같은 데라면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뭐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성남시장은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또 사례들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공문을 2번 보냈을 때 용도 변경을 2단계만 상향해달라고 했을 때 성남시가 다 거절했어요. 그렇죠? 거절했을 때 국토부가 아무런 불이익을 못 줬잖아요. 왜냐하면 불이익 줄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이 또 성남시 측에다가 이거 용도 변경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그 바로 시행사에 김인섭 씨가 들어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이게 4단계로 용도 변경이 돼요. 뭐 용역 보고서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게 있고 그래서 무려
8개월 만에 실제 용도 변경이 됩니다. 예. 되고 나서 그때부터 또 원래 그 처음에 용도 변경하면서 허가해 줄 때는 임대주택 100%였어요. 조건부 허가였거든요. 네. 그게 한 1년여 만에 임대주택 10%로 줄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행사가 또 그만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모든 게 이 시행사를 위한 특혜가 겹겹이 쌓였다. 예. 근데 국토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알겠습니다. 자, 성남시에서는요, 24차례나 백현동 용도 변경 요구 공문이 왔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이미 용도 변경 고시가 끝난 다음에 주고받았던 거고, 이 임대주택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었지, 용도 변경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또 동아일보가 그때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 자체가 과연 식품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나 이 중앙정부의 압박에 의한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의 한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남도공이 또 이런 걸 했어요. 이 지역을 R&D 단지로 개발해도 사업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억 원 넘는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그걸 배제하고 이걸 때 백현동을 아파트를 짓는 걸로 바꿨다는 그런 또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민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지금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백현동의 그 사건 본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루어진 백현동 아파트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이거 협박에 의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가보면은요, 50m 높이의 옹벽이거든요. 이게 우리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옹벽의 최대 높이가 15m라야 됩니다. 근데 그 3배가 넘는 옹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있잖아요. 요즘 무슨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그건 아직 준공 허가가 안 나서 실제 이용도 못 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이게 특별법상 용도 변경하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다. 저기대로 해라. 저기대로 하라는 것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단계 종상향이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로 돼버린 거거든요. 네.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우리가 사생활에서 얘기할 때 예. 응,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뭐 약간 압박의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저기대로 알아서 재량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네. 이것을 협박으로 느꼈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7시간에 걸친 재판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할 내용들, 오늘 재판에서 주장한 걸로 보이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할 내용은 뭐냐면, 지난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 이런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표가 이번에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를 적극적으로 차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당시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상 혐의를 다 벗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고 공직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형 강제 입원이라는 사실은 있었는데 허위 사실을 말하긴 했으나 이게 토론회이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의도치 않았던 걸 본인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해도 이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김문기 씨 몰랐다. 이 고의성 없다. 몰랐든 알았든 그거 상관없이 일단 모른다. 말한 게 허위 사실은 아니다. 의도성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할 것 같고 또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난 그 당시 협박받은 걸로 느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방식을 채택할 거다. 이런 해석이 좀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저번 판결이 잘못됐다. 네네. 두 번째, 저번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번 건은 전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저번 판결이 왜 잘못됐느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 거짓말도 뭐 적극적, 소극적 나눠가지고 네. 토론 과정에 갑자기 돌발 질문이 있으니까 예. 소극적으로 거짓말인 게 아니냐. 이 논리인데요. 저는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요.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실제 그 6대5로 만들고 대법원장은 형식적으로 다수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주도를 했고 그때 그 전화비치 해부되기 전 그다음에 이 판결 후에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머리 깎으러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점에만 꼭 골라갑니까? 저는 퇴직하자마자 화천대유 고문돼서 월 1,500씩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김만배 씨의 역할에 의해서 권순일 대법관의 역할에 의해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50억 클럽 중에 저는 특검하면 1순위 권순일, 2순위 박영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따라서 그때 판결이 첫째 잘못됐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네. 자 근데 잘못된 판결이라도 대법원 판결인데 그때 판결하고 비교해도 이번 건은 전혀 다르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건은 언론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저희가 TV조선 나와도 저기 원고도 주고 질문지 주잖아요. 저도 언론 인터뷰 많이 해봤습니다. 작가들이 미리 대부분은 미리 줍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저는 충분히 고민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그때 경기도에 감사 갔을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을 고민하고 답을 했을 거예요. 네. 저번처럼 이게 토론 과정에 갑자기 놓은 돌발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옛날에 그 무죄 논리로 이번 건도 빠져나가겠다? 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전소희 변호사 뭐 반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20년 바로 대법원 판례 때문이라도 기초돼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장소만 전 다르지 특별히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방송 패널에 나와서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지만 인터뷰로 대화를 하다가 어떠한 세부적이나 갑자기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본에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고의성이고 허위 사실에 대한 그런 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2020년에 이제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도 이렇게 그 허위 사실 공표 무죄 취지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발언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을 했는지 여부가 이제 예. 핵심이었던 만큼 이번 사안도 백현동 사안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번에 허위 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허위 반대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는지 결국은 이거에 대한 입증 여부가 재판에서 핵심이 될 거고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예. 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문제가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당일에 네. 어느 기자가 물어봤는데 갑작스럽게 하니까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했던 무죄 나온 그 판결의 논리가 좀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조금 전에 뭐 인터뷰 저런 것들이 쭉 나왔지만 그 인터뷰 내용은 다 다음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날에 이제 그 뭐 SBS 인터뷰 뭐 등에서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인터뷰 등은 미리 질문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대장동과 관련한 실무자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예. 자기도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이 확고하게 있었을 것이고. 네, 네. 자, 그다음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뭐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는 부분도 잘 아시지만 국정감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 경기도 그 도청에 있는 실무자들이 예. 그 예상 질문 답변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 자료 지금 경기도청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자료에 백현동 관련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아마 그거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다 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발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뭐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건 또 판사의 고유 영역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례 자체가 토론할 때 굉장히 빠르게 주고받는 답변 속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일시적인 말하자면 하얀 거짓말, 뭐 혹은 뭐 검은 거짓말조차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전적으로 특히 이제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는 재판관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아마 그 백현동 문제는 실제로 실체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유신중주의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보는 판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것이 유죄다 무죄다라고 하기에는 애석하게도 그 김문기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우리가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뭐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 오전 재판 들어갈 때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 오후 재판 들어갈 때는 뭐라 그랬냐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민수 대변인, 수정익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좀 되게 비교할 걸 좀 비교해야죠. 오후에 가면서요. 얼마 전에 그 성남 FC 있잖아요. 이걸 이게 홍준표 시장 그때 도지사 할 때 경남 FC하고 비교했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어느 기업에 인허가권을 갖다가 사유해서 장사하면서 인허가권 대가로 후원금 받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비교하더니 이번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만배 씨 옛날에 몰랐다. 이거는 왜 수사 안 하고 내 것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김만배 씨가 윤석열 검사하고 이게 그 여행을 10박 11일 여행 갔습니까? 아니면 이게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골프를 5시간도 쳤습니까? 또는 이게 대면 보고 한 게 있습니까? 표창장 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김만배 씨 누나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뭐 집이 여러 채 놓아 있으니까 산 거 하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대상이 다른 걸 비교해서 물타기해서 뭐 마치 이게 수사가 형평성을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10시에 출석하라는 법원에 대해서 10시 40분까지 가겠다 그랬고 공판기일이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에 나갔는데 오늘 오전에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당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보시죠. 그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라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3.1절 기념사를 가지고 천공이 시키더냐 이런 말까지 했고요. 재판에서는 일절 직접 할 말이 없냐 이런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중간에 나왔다 들어갈 때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말을 했는데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념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3.1절 기념식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사진 앞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일본의 이제 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여전히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좀 위로하는 자리로서 발언을 하셨으면 좀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3.1절 기념사에서 한국과 뭐 미국, 일본의 그 협력을 논하는 것이 좀 자리에 맞지, 물론 옳은 말이긴 하지만 자리에 맞는 말이었나라는 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많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발언 생각에서 좀 많이 아쉬웠었고 두 번째는 발언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거는 전 정순실 검사 아들의 그 학폭이 생각나는데 어떤 반에서 일진이 있고 그 학생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일진은 힘이 세죠. 그러면 학생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진이 학생을 괴롭히는 거는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게 당연시 되는 건지 이게 자칫하면은 그런 학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강한 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으로 대통령이 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로 보일 수 있다는 거에서 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의도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 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적이나 의도나 그런 생각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왜 3.1절 기념사에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런 발언을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피해자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일본 측의 입장과 같이 하듯이 가진 자의 입장에서 약자가 아니라 약자인 자신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희 대변인. 무조건 윤 대통령을 좀 그 목표로 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검찰 출석할 때도 당무 때문에 바빠서 이제 주말에 출석하셨었잖아요. 오늘도 사실상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 조정 그러니까 당무 최고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달라 해서 이제 40분간 연장이 되면서 10시 40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최고회의를 30분 앞당겨서 9시부터 화급히 하는 도중에 이제 저런 발언 하나를 남기고 급히 공판에 가신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급한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메시지를 남기지 않은 이유는 검찰 출석과 법원은 아무래도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지금 공판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손을 간략히 들기는 했습니다만 화급히 들어가는 게 저 차에서 내리는 시각을 제가 보니까 10시 27분이더라고요. 10시 40분부터 재판이 시작되니까 그 재판정에는 시간 맞춰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격주 간격으로 있게 될 재판에서는 과연 일정 조정을 하실지 그 점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재판정 앞 어땠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재판 앞두고 계신데 심정은 좀 어떠십니까? 어떤 부분 중심으로 좀 소명하실 계획이세요? 법정이 공개돼 있으니까 법정에서 취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백현동 개발 부지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 강요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김문규 씨와 국회 정책 토론화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데 인터뷰 당시에 전혀 기억 안 나셨을까요? 일단 하겠습니다, 기자분. 김건희를 듣고봐라! 네, 자, 이 모습이 아마 격주 금요일마다 다다음 주, 그 다다다음 주 이렇게 또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5시간 정도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침묵을 주로 했고 네 한마디 정도만 했다고 합니다. 할 말 없냐에 네, 이 정도만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검찰이 또 문제 삼은 게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냈던 진술서라고 합니다. 지금 공개된 걸 보면요. 조사 당시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단 2줄이었다고 합니다. 단 2줄.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고발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때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2줄만 썼다는 게 오늘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요. 검찰이 이 부분을 공개를 했고 다른 질문 항목에는 모두 공란으로 남겼다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술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거다. 이런 주장을 검찰이 하면서 조사의 이 방식,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뿐만 아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 또 본인이 이제 그 F5 용지에다 미리 진술서라는 걸 써갖고요. 예. 이번에 뭐 대장동 배임 의혹과 관련한 그 수사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는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그 수사 아니겠어요? 예. 그 이런 부분도 저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관된 게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별로 얘기를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법정도 지금 그 뭐 시간 그 출석 시간을 뭐 조정하는 등 뭐 상당히 뭔가 그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자 그거야 이제 뭐 판사들의 몫이니까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데 글쎄요 뭐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사도 받고 똑같이 재판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도 지금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으면요. 선관위가 보존했던 선거 자금이 있습니다. 무려 434억입니다. 이걸 다시 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의원직이 또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도 그렇고 민주당으로서는 434억 원 이걸 어떻게 반납하느냐. 지금 당사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법원에서요. 이 민주당 입장 그 434억 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하겠습니까?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고려하면은 실제로 뭐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예를 들면 뭐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 김문기 건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을 무죄로 하고 백현동 것을 유죄로 했을 때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런 형태의 결과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뭐 2차, 3차 재판에 갔을 때 이것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가는 이후에 그 뒤에 이제 34억에 대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대표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고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장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막에 이거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 받으면요. 일단 국회의원 이제 배지가 상실되고 그다음에 그 5년간 못 나오고 그다음에 434억 토해내고 이런 건 돼 있잖아요. 근데 당 대표직도 상실됩니다. 그는 게 정당법에 당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방탄을 했기 다 상실되는 거예요. 당 대표직도 날아가게 됩니다. 유죄 확정되면 뭐 당 대표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 무관하게 법에 의해서 그러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가능할까 싶은데요. 어차피 지금 유죄 무죄에 따라서 민주당 자체의 행보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CBS의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고 영장 나와도 안 가고 사퇴 생각 없다. 옥중 공천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 전혀 없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제가 취재한 걸로는요. 추가 영장이 오더라도 그 나갈 생각도 없으시고요. 대표직 사퇴할 의사도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재명 그런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 장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이 대표는 이 논설위원장하고 통화는 했지만 다 아니다. 이런 의사. 그러니까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 다 아니다. 옥중공천 의사 밝힌 적 없고 뭐 영장 심사 안 나간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결심을 한 바도 없다. 이렇게 또 주장했고 또 김규환 실제위원장은 방송 얘기 그대로다. 또 재반박을 합니다. 서로 간에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특별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는 거를 녹음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예, 우선 예. 예. 왜냐면 이게 진실 공방의 개념으로 가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저는 뭐 저희도 뭐 기자 참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그 저런 경우에는 이제 대개 녹음을 안 하더라도 기자는 남의 말을 그 사람의 의중에 맞게 전달하는 걸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한마디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조금 추가해서 뭐 약간의 과장과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결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통화하는 내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저는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저희도 그 현장 기자를 할 때 보면 무려 1시간을 그때는 정치인들이 되게 이렇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기자가 메모를 하려고 수첩을 꺼내면 말을 중단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도 1시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와서 기자들끼리 기억을 떠돌리면서 1시간을 다 복기를 합니다. 네, 적죠. 그래서 적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건 뭐 정치부 기자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규환 지금 그 논설위원장도 꽤 고참 기자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뭐 옥중공천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요거는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어도 저거와 마찬가지. 저게 무슨 얘기냐면 내년 총선 때까지 나는 대표직 안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공천도 본인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감옥에 갔을 경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옥중공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런 의미는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김영조 의원님. 굳이 부인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옥중공천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현재 지금 당이 서서히 분열의 기로 논란이 많은 속에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덮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오랑캐 발언 속에서 아마 이런 옥중공천까지 포함돼서 한 발도 물러설 의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말하자면 무효표 또 실제로 뭐 가표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들이 이번에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는 더 이상 그립을 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CBS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좀 강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옥중공천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끝까지 항전하겠다. 그럼 다음 총선까지 내가 지휘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서 종합해 보면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는 결론을 기자로 하여금 갖게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 중에 공천기획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윤리심판원장을 바꿨다는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구체적인 게 좀 나오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이상민 의원, 뭐 비명계라고 분류가 되죠. 수사 재판 문제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 당에 큰 타격 줄 수 있는 사안들도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더욱더 이 검은 먹구름이 더 짙어진다. 공직선거법 기소된 재판뿐만 아니라 그 대장동 건이라든가 백현동 건, 또 성남 FC 건, 뭐 변호사 대남 문제, 뭐 이런 줄줄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둘러싼 사법적 의혹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에도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벗어나는 것이 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분리 차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자, 이상민 의원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 대표 둘러싼 뭐 여러 가지 고소고발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쌍방울, 백현동, 정자동 호텔, 천화동인 1호 지분 이게 있고요. 또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이게 또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남시장이 인허가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들을 아마 각종 시민단체들이 또 뭐 여기 보면
시흥시 거북선 특혜 의혹, 경기지사로서 뭐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고소, 고발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또 사법적인 처벌을 내지는 처리를 당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전주 대비 13%포인트가 하락해서 21%. 수도권이 원래 그 야당이 좀 센 지역인데 강한 지역인데 저런 결과까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죠. 저렇게까지 이제 조사가 나왔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이제 반성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왜 민주당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보면 체포 동의안 사태로 인해서 비명, 친명 너무 선명하게 갈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검찰과 뭐 싸운다, 정치 검사라고 그러면은 그 공격을 할 거면 전쟁을 선포하고 하고 있는 거면 제대로 좀 싸워라. 하나가 돼서 싸울 것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분노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건 이번에 이탈표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천 보복이라던가 어떠한 불이익보다는 어떤 김대중 대통령 정신의 용서와 포용 정신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제 이상민 의원님처럼 뭐 어른이 계십니다만 지금 당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뭐 쓴소리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럴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리로서 이제 비명계와 친명계가 좀 같이 하나 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이러한 정말 최악의 그 여론조사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 다시 말해서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서 공천 여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 주도권을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검토 중이긴 한데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 계속해서 그 자신의 대표직의 이 권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경북 포항시를 찾았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죽도시장을 방문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 여기 살아있는 거 만져보고 처음이에요. 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부산대게. 부산대게. 맞다. 얘 이름이 대표되는 큰 돌이. 큰 돌이. 제가 큰 돌이를 좀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가서 우리 대통령하시고. 가면 안 돼요. 네, 최근에 뭐 시장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지난 대선 때도 뭐 다시 오겠다 이야기했는데 김 여사가 대신 갔네요.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행보? 글쎄, 뭐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뭐 소외계층 뭐 이런 데를 챙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보면 뭐 서문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 방문도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점점 더 어제 커바나 콘텐츠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죠. 뭐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아마 점차 정상적인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넓혀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자, 김 여사 오늘 뭐 환경 정화 활동도 했다고 하고요. 저렇게 또 시장 가서 먹는 거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떤 반응일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 오늘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기자들과 만나서 끝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딴말 하지 마라. 말 자꾸 헷갈리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김문기라는 사람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실만 얘기하면 된다. 왜 자꾸 헷갈리게 하냐?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얘기해라. 이런 입장을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